안녕하세요. KMATV 허연주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나온 지 85일이 됐습니다. 약 3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처음으로 생중계 방송을 진행 중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을 짚어보고요. 또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제21대 총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대집 의협 회장님 그리고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그동안 저희 의협이 기자회견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좀 연장선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미리 사전에 여러 기자분들한테 일부 질문을 받았고, 또 현장에서 기자들의 어떤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진행하는 말 그대로 이제 온라인을 통한 기자회견의 형식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다른 단체들, 어느 직역보다도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각종 이런 어떤 제도라든지 각종 언행, 행동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어떤 유튜브 생중계 기자회견을 마련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2월 말에 우리 의협의 어떤 가장 중요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방 정책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시를 했고, 당시에 3.11 운동이라고 해서 전 일간신문에 우리가 광고를 하고 또 의협의 어떤 그 조직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민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예방 수칙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시도인데요. 생방송인 만큼 이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적인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온라인을 이용한 소통이라든지 입장 표명 이런 것들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시도를 통해서 아무쪼록 대한의사협회가 이런 기자회견에 있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이런 것이 그 새로운 시도만으로도 상당히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시도를 통해서 또 부족한 점들은 차차 보완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참여해 주시는 기자님들 또 언론에서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 기자회견 후반부에는 사전에 받은 질문과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받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주제에 좀 맞지 않거나 아니면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다는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 언론의 기자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최대집 회장님께서 준비한 기자회견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울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벚꽃마저 떨어져가는 완연한 봄 기운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 국내 코로나19 세 번째 확진자 발생 직후 중국으로부터 감염원 차단의 제안을 포함한 대정부 대국민 권고안 발표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입장 발표를 통하여 변화되는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제안과 권고를 거듭해 왔습니다. 또 협회 내부에 코로나19 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을 구성하여 선제적인 정책 제안과 전문성 있는 정보 제공, 현장 의료진의 지원 및 국민 여러분의 고충 해결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과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폭발적인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솔선수범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에 슬기롭게 대응해가고 있습니다. 사재기와 같은 혼란 없이 국민께서 질서를 유지하며 최대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의료진은 몸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많은 위험 요소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위로했으면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자리를 빌어 지난 80여일 동안 국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의 의료진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 그간 코로나19로 200명이 넘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점 역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희생된 분들 가운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병원에조차 가지 못한 채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확진된 의료인도 적지 않으며 최근에는 진료 도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과 의사 한 분이 중환자실 투병 중 결국 유명을 달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내도함과 동시에 이러한 코로나19에 의한 희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의료계는 물론 정부와 국민께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하루 20명대까지 줄어드는 등 외형상 국내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전파된 감염이 실제 확진 환자가 숫자로 나타나기까지는 잠복기를 포함한 1, 2주 정도 후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1, 2주간 지속적인 일일 확진자 수 감소는 3월 셋째, 넷째 주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두 느끼고 계시듯 3월 말부터 최근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어느새 사회 전체에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이 많아지고 상점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주말에 교외로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가 가까워진 결과가 감염 확산으로 이어진다면 4월 중순경부터 확진자 수는 다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4월 11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어제인 4월 12일에는 부활절을 맞아 현장 예배를 재개한 교회들이 많았고 이틀 후면 다시 4월 15일 선거일에 많은 사회적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은 마치 2월 중순 추가 환자가 며칠간 발생하지 않았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섣불리 종식을 말하고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성급한 추측을 하기도 했으나 결국 2월 19일부터 환자가 폭증하여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뒤늦게 경솔함을 탓해봤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습니다. 지금도 비록 수면 위의 빙산은 작아 보이지만 물 밑의 위협은 어느 정도인지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천지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 소수 전파력 있는 감염 환자의 행동 양식과 주변 환경에 따라 감염은 언제든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코로나19로 대혼란에 빠진 미국이나 뒤늦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뉴욕과 도쿄라고 하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규모 감염 없이 콜센터, 교회, 병원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클러스터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해외로부터 지속적인 확진자 유입,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관리 허술과 일부 자가격리자의 일탈행위,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감 누적과 기온 상승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 이 모든 것들이 매우 큰 위협 요소이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철저한 손위생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귀찮고 불편해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보고 싶고 나가고 싶어도 한 번 더 참아주십시오.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철저히 하면서 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완전한 투표를 위해 투표소를 소독 조치하고 투표소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별개의 환기가 되는 임시기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장 입구에서 손 소독을 실시하고 비닐 장갑까지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에 참여하러 가시기 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는 되도록 가족이나 지인을 동반하지 말고 혼자 가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동반인이 있는 경우 투표소에서 대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거나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가족이 동반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자력으로 투표가 가능한 분은 가급적 혼자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것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투표를 위해 대기 중에는 가급적 주변 사람과 거리를 1~2m 이상 유지하고 대기하는 도중 핸드폰을 만지거나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핸드폰을 만지면 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린 동안에는 대화를 삼가고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투표를 마친 후에는 장갑을 벗고 다시 손위생을 실시하며 귀가 도중 불필요하게 다른 곳에 들르지 않고 바로 집으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일이 공휴일인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위해 외출을 한 만큼 불특정 다수와 마주치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에도 건의드립니다. 투표를 위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의 노약자가 오랫동안 대기하지 않도록 주변의 양해를 얻어 먼저 투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먼저 양보해 주십시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평소대로 손위생과 마스크 사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투표 당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쳐가는 시기지만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켜나가면서 함께 극복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3일 대한의사협회. 네,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 느슨해진 경계를 다시 한번 바로잡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투표를 앞두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사전에 질문 많이 받았었죠? 예,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협회와 보건복지부 등 이 보건의료 관련된 기자분들께 오늘 방송을 공지를 하면서 미리 사전에 질문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열려있는 별도의 기자 대화방에서도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사전에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추가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들어온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중앙일보에서도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검사 수가 조금 감소되는 추세인 것 관련해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검사를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협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청년의사의 최광석 기자님, 조선일보 허상호 기자님, 또 KBS의 이효연 기자님 등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회장님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3월 초순경에 이제 의심 환자에 대한 정의, 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심 환자의 기준을 우리가 사례정의라고 하죠. 사례정의가 6판에서 7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례정의가 바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하루에 최대 4만 건까지 하던 어떤 진단 검사가 그 이후 거의 절반 수준, 절반이 약간 못 미치는 수준까지 18,000건, 15,000건 이렇게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3월 초순 이후에 검사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과연 정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검사 건수를 줄였다고 보는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검사 건수를 줄였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일정한 어떤 15,000건에서 2만 건 사이에서 일정한 건수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의료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보는 것은 지금 현재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해서 무증상 감염 환자들을 확진자들을 최대한 많이 우리가 말 그대로 발견을 해야 수도권 지역에서 어떤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의 정도 이것을 알 수 있고 또 곧 앞으로 다가올 이제 일상과 방역을 동시에 병행해야 될
그런 시점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적극적 확진 검사를 통해서 되도록 많은 검사를 해서 의심 환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진자, 감염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시설 격리를 통해서 치료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입원해서 치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이거 의도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진단 검사에 대한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적극적인 어떤 진단 검사의 실시, 그리고 지역사회 어떤 감염 확산 정도를 위한 전국적인 표본 검사의 실시, 이런 방향의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방금 전에 이제 오픈 저희 채팅방에서 MBN의 강대엽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정부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안심 밴드 이 설치 관련한 계속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에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 의협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회장님 답변을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전자밴드, 뭐 손목밴드, 전자밴드 뭐 용어를 순화시킨 것 같습니다. 전자팔찌죠, 전자팔찌. 그래서 그 자가격리되고 있는 사람이 자가격리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일정한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신호음을 우리가 전자의 신호음을 받아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다만 이것을 우리가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문제를 우리 의협이 이 문제를 과연 이건 의학적 문제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제된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우리 내부에도 어떤 법제팀, 법제이사, 법률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현재 어떤 관련된 법이 미비돼서 감염병 예방 등으로 해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을 때 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울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여러 변호사들한테 궁금해서 자문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이 있어야 이런 전자팔찌를 채울 수가 있는데 그런 법이 미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법령들이 사전에 또 정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이 기본권 침해가 아주 심각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권 침해와 이 사람은 기본권 침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이익, 과연 이것이 어떤 이 충돌하는 가치가 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우리 의협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는 힘들다. 단지 이제 의학적인 원칙에서는 의학적 관점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이 된 분들은 최대한 자가격리를 잘 지켜주셔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시민의식 고취라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법조 전문 단체인 대한변협에서는 상당히 인권 문제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고요. 저희 협회는 사실 이거 의학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최 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희는 신중하되 관련된 미비 법령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경기일보의 최태병 기자님 그리고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나지훈 기자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최근에 완치 후에 자가격리가 해제된 이후에 다시 재확진된 사례가 국내에서도 111건 있다고 질본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재확진 사례에 대한 의협의 입장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재감염 그리고 재활성화 이것이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확진이 된 분이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치료받았던 이 상황에서 어떤 본인의 면역 체계라든지 아니면
퇴원 후에 어떤 활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환경에 따라 가지고 바이러스 다시 재활성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도 이미 우리보다 빨리 유행이 시작되었던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치료가 끝난 환자가 다시 재발을 했다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계속 보고가 됐었고, 국내에서 초창기에 확진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던 중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치료가 완료된 상태로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중국 공항에서 다시 증상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확진이 돼서 치료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재감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재활성화 부분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사실 이 원인이 명확하게 어떤 것 때문이다라든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점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상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잘 알려져 있듯이 이제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력을 갖는다든지 또 첫 검사 때 음성이 나왔다가 나중에 여러 번 검사 후에 양성으로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미 치료가 완료되는 환자가 다시 재활성화되는 등 기존의 상식과는 좀 맞지 않는 이런 질병 양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텔스 감염이다. 그래서 더 치료도 더 상대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학자들이 원리를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방역 당국과 시민의 입장에서는 신중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때 완치가 된 환자가 격리 해제되었는데 한 달간 이제 생활을 하고 나서 검사를 했더니 다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던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처음에 치료받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하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자가격리 방침까지 이어져서 치료 이후에 일정 기간을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방역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이 인력이라든지 자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국내에서도 100건이 넘게 지금 있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례가 늘어난다면은 어떤 완치의 정의, 판정 기준을 포함해서 완치 후에 관리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침이나 지침 개정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방역 당국에서 그 필요를 검토해서 의료계, 의학계의 전문가들과 상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의사의 최광석 기자님 포함해서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인데요.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의 치료 및 방역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한약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협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한의계에서 코로나19 치료 참여를 하고 싶다. 뭐 그런 의도는 저는 뭐 나름대로 의료인으로서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적합한 치료 약물이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험적으로는 여러 가지 약물들을 쓰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또 항생제, 또 각종 치료된 사람의 어떤 혈장 같은 생물학적 제제들을 실험적으로 쓰고 있죠. 일부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이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백신에 대한 어떤 개발도 여러 군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그런 어떤 환자들의 어떤 유효한 그래도 약물을 쓸 때는 우리가 증상을 감소시킨다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를 말 그대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써야 되는데 이런 어떤 매우 지금 검증된 치료 약물이 없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어떤 환자들의 지금 공개된 증상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한약을 조제를 해서 한약을 제조를 해서 환자들에게 투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됐다고 지금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약들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성분을 그 자체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투여하고 있는 약물들하고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물 상호작용 우리가 예측할 수가 사실 없을 정도로 다양한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한약들이 갖고 있는 간 독성의 문제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병원에 입원하는 독성 간염, 우리가 톡식 헤파타이티스라고 하는 독성 간염, 유독 물질을 먹어서 생기는 간염의 제1원인이 바로 한약입니다. 그래서 한약 투여에 의한 무분별한 한약 투여에 의한 독성 간염이나 각종 신독성 또 여러 가지 어떤 독성들을 생각했을 때 또 아직 잔류 농약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중금속이라든지 그래서 이번 사태 앞으로도 이런 어떤 국가 비상사태 감염증이라는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나름대로 한방계 그런 어떤 의도는 이해하지만은 이런 문제는 섣불리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섭불리 그런 시도를 하고 개입을 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어제 김광rik 차관이 뭐 한의계와 협업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의료계는 한의계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협업을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조금 부연을 좀 더 하자면요. 사실 이제 한방계에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계속 주장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학적인 관점에서 사실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요. 어떤 한의사의 방역이나 치료 참여 이런 문제는 한의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방 원리에 입각해서 한방 의료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이 지금 감염병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와 방역에 참여를 하는 것이 맞을지의 여부는 면허 범위라든지 이분들의 어떤 이분들의 이 면허 범위에 대해서 정부에서 잘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이제 뭐 한방계에서는 한의 치료를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병행을 해서 상당히 뭐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한방 치료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 국내 환자 사망률 한 2%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한의 치료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4% 정도 되니까 사실 현재 국내 치료 성적은 중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또 가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양지호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정부에서 생활 방역이란 이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소 개념이 불분명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협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전환 시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정부에서 지금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약 20여인 내외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일단 의견 수렴을 위해서 생활방역 지침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행동수칙 그런 것을 발표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4.15 총선 이후에 생활방역으로 전환 시기를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방역이라는 것은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지금 학교도 개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직장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모임 각종 어떤 행사 이런 것 자체를 다 지금 실질적으로 자제를 하고 있죠. 이런 어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서 이제는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그 우리 일상생활과 동시에 방역 활동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생활방역 개념이죠. 그래서 학교도 개학을 하고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도 너무 어떤 밀집된 행사가 아닌 이상은 행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재택근무도 상대적으로 더 줄게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일상생활의 제일 핵심은 경제활동이 될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해 나가면서 또 학생들은 학교 활동들 해 나가면서 방역을 같이 하자. 언제 이 생활방역 시기로 넘어가야 될지 그 시기를 지금 현재와 같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방역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은 이거 효과가 가장 우수하긴 하지만 이대로 그냥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일상과 방역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만 언제가 그런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우리가 과연 일상과 방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의료계 내부에서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빠르게 좀 전개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번에도 생활방역 관련해서 그런 어떤 기준,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의학적 기준, 또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전혀 아무런 논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안대로 발표를 지금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코로나19 대책본부, 대한의사협회 대책본부는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자체적인 일상과 방역을 동시에 하는 그런 어떤 기준, 또 국민들의 행동 수칙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개발을 해서 국민들에게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모두의 기자회견 말미에 요걸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생활 방역, 일상과 방역을 동시에 하는 그 시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선제 조건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조금 있어야죠. 지금과 같이 고강도는 아니지만 어떤 조건이 돼 있어야 되는가? 의료기관에서 말 그대로 감염자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논의 단계지만 혈청 검사, 항원 항체 검사, 신속 진단 키트, 또 PCR 검사에서도 신속 진단 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적극적 확진 검사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환자들을 발견해내서 이 환자들이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활 방역을 한다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환자들이 돌아다니면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이런 환자들을 미리미리 진단해서 시설격리,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해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은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복지부,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한 사항인데 수도권에서 중환자 치료의 준비태세, 이것은 일종의 전쟁 준비입니다. 준비태세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정부에서 공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계 내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거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을 때 중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이 돼야 사망률을 줄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지만 언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같이 대규모 사망률 10%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빠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계는 절대로 자화자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지만 언제나 위기 상황이고 앞으로도 주의해야 되고 늘 어떤 이런 경각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중요한 대비책에 대해서 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일상과 방역을 동시에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 적극적 진단 검사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감염자를 찾아내야 한다. 그런 거 하고, 두 번째, 중환자 대책. 많은 환자들이 생겼을 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환자 대책에 대해서 미리 철저한 준비를 갖춰놔야 된다. 우리나라에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 일례로 인공호흡기 벤틸레이터라고 하는 게 6,600대밖에 없습니다. 6,600대. 6,600대가 코로나 환자들을 중환자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암 환자, 각종 심혈관계, 각종
각과의 중환자들이 대부분 그 6,600대를 쓰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여력이 도대체 얼마 있는가? 정부 측에 계속 그런 요구를 해도 꿀먹은 버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환자 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지 않고 또 환자들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방역 정책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이 방역은 정말 제대로 된 방역 정책이 아니라 요행수 방역입니다. 그냥 우연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환자 생명은 우연에 맡길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기자회견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정부에서는 계획 있으면 계획을 의료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게 발표를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밤을 새워서 철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질문하시면서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나지훈 기자님께서 의협에서 임상정보 공유에 관련된 부분을 정부에 계속 요청해 왔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변화나 임상정보 제공이 있었느냐라고 또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아직까지 저희가 요청한 그런 임상정보에 대한 공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 드리겠고요. 사전에 받은 질문 중에 하나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의사의 최광석 기자님, 개발된 신속 진단 키트를 개원가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협이 어떻게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속 진단 키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독감 때 주로 사용하는 항원 항체를 이용하는 이 면역학적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제 초기에 위험성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실제 독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거의 PCR과 유사한 방식으로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한 30분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신속 검사 키트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 키트들이 업체들이 뭐 개발에 성공하거나 개발 중이다라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검사를 의원급까지 이제 확대한다면은 결국 이제 설령 당장 정확한 검사는 아니더라도 환자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이제 후보군을 선별하는 스크리닝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충분히 있다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독감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 독감에서는 우리가 이제 신속 항원 검사라는 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독감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이제 양성이 나오면 사실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를 처방을 해서 의원에서도 치료를 하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서 의원급에서 할 수 있는 치료라는 것이 아직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불분명하다는 좀 난점이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재와 같은 기준에서는 의원급에서 환자가 이제 진단이 되더라도 진단되고 난 이후에 결국 의료진이라든지 주변에 있던 환자들이 노출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가격리 내지는 의료기관 폐쇄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적극적인 검사가 의원급에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당분간 생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전문가들의 예상이고, 특히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연중 계속 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나 이럴 때 조금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가을, 겨울이 오면 다시 또 이제 환자가 많아지는 이런 토착화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시나리오인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제 이런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에 준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테고요. 결국 지역사회에서 거의 모든 환자들이 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의료, 의원급에서도 검사를 실시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맞는 새로운 지침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지침은 1차 의원, 개원가의 현실과 맞아야지 아마 이제 지켜질 수 있고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도 새로운 이런 호흡기 질환에 대한 진료 모형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들은 거는 이 구상하는 데 있어서 의료계에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의 모든 의료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개원가 1차 의원급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환경,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새로운 모형을 구상할 때 반드시 좀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관련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메디컬 월드 뉴스의 김영신 기자님, 현재 운영 중인 마스크 오부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면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의협의 입장 어떤지 궁금하다고 의견 주셨는데요. 마스크 오브제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오브제를 하고 있지만 물량이 지금 약국에 공급되는 물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리 수령의 요건도 더 좀 넓어졌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재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아주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 마스크는 저희 의협에서 일관되게 얘기했듯이 효과가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을 우리가 예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차단하는데 효과가 아예 없다,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것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서 벌써 이제 시작한 지 한 4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뉴스핌의 정승원 기자님,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전화 상담과 처방을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불가피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감염병 사태에 전화 상담을 포함한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의협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원격 의료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이라는 전화 진료를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었죠. 그리고 각자 상황에 따라서 각 개원가의 상황, 각 병원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원칙적인 입장은 그대로지만 어떤 특수 상황은 개별 의사들의 판단에 맡겼었습니다. 이번 원격 의료는 이번 어떤 코로나19 같은 감염증 비상사태에서 비상사태에 처했다고 해서 원격 의료에 대한 우리 대한의사협회 입장이 변한 것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원격 의료가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원격 의료가 합법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대면 진료라는 것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대면 진료가 늘 원칙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사로서의 어떤 직업적, 도덕적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직업적 책무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면 진료가 원칙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렇지만 원격이라는 어떤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해서 진료를 제공하게 되면 대면 진료만큼은 아니지만 환자에게 어떤 이익을 끼칠 수 있을 때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 이게 원칙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에서 일시적으로 전화 진료가 현실적으로는 일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원격 진료 정책을 바꾼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기본 입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원점에서부터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격 진료 정책은, 그리고 제도는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점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제 질문해 주신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지는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질의응답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시 허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얘기 들어봤고요. 사실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직접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과는 사실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대집 회장님께서는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발언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기자회견 처음 해봤는데 나름대로
우리 지금 이런 그 감염증 상황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또 시도를 좀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정리드릴 말씀, 아까 중간에 제가 한번 말씀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금 생겨 있고, 그리고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섰죠. 치사율이 2%를 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주 지금 사망자가 많은 나라들에 비해서, 치명률이 높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비교적 우리가 잘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고 중장기적으로 갈 것이라 예상이 되는 측면에서 이 시점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특히 스스로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도 어떤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수도권에서 대규모 감염 확산이 생기면 얼마든지 치명률은 5%, 6%, 7% 대규모 사망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계에서는 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장감을 갖고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대비를 철저하게 갖추자,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간에 어떤 이런 평가, 이런 것들, 특히 저는 정부가 이 지금 코로나 감염증 사태에서 사실 현 지금 정부는 국민들, 돌아가신 200명이 넘는 국민들에 대해서 애도, 추모의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그 의사 원장님에 대해서는 추모의 뜻을 대통령이 직접 표현했었죠. 이 정도 시점이 왔으면 전 국민이 추도하는 애도의 날, 추모의 날을 하루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 전 국가적으로 추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자꾸 지금 현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부 자화자찬입니다. 외국에서 모범이다, 잘하고 있다, 뭘 잘하고 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특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잘 하셨습니다. 의료기관 정말로 많은 희생을 해서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의료기관에 대해서 잘했다, 성공적이다라는 말을 지금까지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노고에 대해서만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정말 사태 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잘했다, 자화자찬,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 의료계, 특히 의사들,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사기를 많이 떨어뜨린 일입니다.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겸허하게 의료진하고 의료기관, 그리고 국민들이 열심히 이 질환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정말로 배후에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자화자찬은 모든 사태가 종식되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자화자찬 안 하더라도 국민과 의료계가 얼마든지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최다십 회장님, 그리고 김대하 이사님, 그리고 생방송으로 지금까지 지켜봐 주시는 기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